격차, 불평등, 부동산 대물림, 이 멍드는 사회 현실이잖아요. 집 가진 사람하고 집이 없는 사람의 심리적으로 극과 극을 달리니까요. 그렇죠. 계획은 너무나 거창한 쇼크 수준이었는데 성적은 전혀 그게 아니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세라테입니다. 아마 전 국민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문제일 겁니다. 6월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지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진미윤 교수님을 모시고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와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뭔가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네. 굉장히 불안이 좀 내재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불과 한 달여 전에 굉장히 혼돈과 혼란이 좀 있었죠. 네. 사실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게 6개월 정도 시행하는 건데요. 네. 그게 발표가 되자마자 거래도 늘고 호가가 상승을 하면서 네. 굉장히 갑자기 뜨거운 열기가 풍선 효과도 다가왔어요.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지?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장기적이고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사실 동산인 것 같아요. 네. 주식시장처럼 어느 회사가 제품을 개발했다거나 무슨 이제 좋은 어떤 그런 게 있다면 막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체질이 네. 약해졌다, 저는. 그래서 네. 조그마한 충격에도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흔들리는 이 상황 자체가 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항상 심리적인 반등, 이렇게 기대감. 우리가 희망 가치라 그러죠. 저기 더 오를 것인가? 더 저기 잘 될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심리가 한 곳에 있는 반면에 또 한 군데서는 내가 집을 살 수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실수요자의 이제 불안감이 이 상호 얽혀가지고 사실은 어떤 자산 시장에서의 전형적인 특성들이 좀 드러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집 가진 사람하고 집이 그렇죠. 없는 사람의 심리적으로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니까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도 네. 사실 우리가 어떤 사실 응급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제 잠시 이거를 좀 억제한다라는 좀 대응형이지. 네. 이게 장기적으로 늘 1년 12달 이게 계속 할 수는 그렇죠.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 진입이 앞으로도 이제 막히나? 나 팔지 못할까? 이런 두려움에서 네. 공급, 금융, 그다음에 제도 이 세 가지가 막 얽히면서 네. 뭔가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면서 그야말로 기회를 노려야 하는 심리를 좀 부추긴다고 네. 해야 될까요? 네. 안정감을 주지 않고 그게 저는 물론 어떤 제도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정말 우리가 진짜 처방이 필요한 건 뭔가? 토제는 아닐 거예요. 네. 그죠? 우리 토제라는 건 진짜 강남하고 서초 이번에 좀 넓혀졌지만 네. 장산대청을 넘어 사실 이제 그들만의 리그에서의 시장이 대한민국 전체는 아니에요. 강남은 들썩이고 지방은 썰렁하고 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심 잡기가 힘든 네.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계속 불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의 트리거가 있으면 또 집값이 폭발할 그렇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네. 우리로 치자면 네. 어디가 아파서 약을 잘 발라놨어요. 네. 그래서 아물 듯 하다가 꽃바람만 쳐도 이렇게 덧나듯이 그렇죠. 뭔가 그런 상처가 아물기 전에 네. 계속 뭔가 약만 발라서 그렇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되지 못한 이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리 시장을 좀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건 뭘까? 그거는 사실은 신뢰죠. 우리 시장은 투명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불신도 커졌고 또 정부에 대한 정책 신뢰감도 또 많이 떨어진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회복하기를 네. 지금 기대를 합니다. 네. 요즘 신문을 보면 공급 절벽이라는 말이 자주 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너무 부동산 주택 공급의 양이 줄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화돼서 내년에는 공급 절벽 현상까지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급 문제가 그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경기가 어떻게 네. 보자면 코로나 시기를 마감을 하고 네. 금리가 오르면서 사실은 약간 부동산 가격 곡선이 살짝 좀
하향 안정화돼서 우리가 네. 좀 길게 꼬리 길게 연착륙해야 되는데 상당히 정책 금융을 많이 풀었고 네. 사실은 이제 가짜 회복 같이 뭔가 경기 뭐 활성화는 아니지만 뭔가 굉장히 정부가 돈을 또 많이 풀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급 절벽이라는 거는 경기가 하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건설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하기 사실 힘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정권 초기에 들어오자마자 270만 원 270만 원. 역대 최고의 네. 메가급 네. 공급을 하겠다. 네. 굉장히 공급 확대 쇼크를 줬죠. 그랬죠. 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와 내가 저거 되면 집을 살 수 있고 내 집도 생기겠구나. 어쨌든 저게 뭐 실현되기 그렇죠. 전이지만 굉장히 심리적으로는 안정감을 줬어요. 네. 확실히 네. 믿었고. 근데 계획은 너무나 거창한 쇼크 수준이었는데 실제 성적은 전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계획 플랜과 현실 간의 괴리가 큼으로써 오는 배신감. 저는 그게 이제 공급 절벽이라는 이 여론을 형성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아까처럼 전반적인 지표는 지금 나빠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가 발생이 되고 러우 전쟁도 있었고 지금 아주 여러 진행 중이지만 네. 그런 여러 가지 복병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지만은 막 택지를 지정을 하고 막 규제를 풀어서 막 밀어주기로 했지만 네. 결국은 인허가만 받고 음. 착공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준공전에 유령 프로젝트가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움직여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인허가, 착공이 물론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때도 그렇고요. 네. 뭐 좀 내려갈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자체가 하나의 불안으로 온다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국민들도 상처를 많이 받았고 시장도 이 지금 체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당분간 공급 절벽이지만 결국은 그 절벽으로 인해서 또 몇 년간에 다가올 예고된 뭔가 또 위험들, 위기들을 앞당겨서 걱정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닌가. 우리 땅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을 공급을 하려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든가 아니면 대규모 택지를 조성을 해서 신도시를 공급하든가 네.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그거일 텐데 네. 윤석열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엄청 열심히 풀고 네. 했는데 왜 그렇게 착공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게 결국은 이제 시차 문제가 네, 크죠. 네. 아무리 정비 사업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고 그 뭐죠 뭐 패스트 트랙으로 뭔가를 해주더라도 하되 절대적인 사실 시간이 필요한 게 정비 네. 사업이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많이들 이제 승인이 돼서 가긴 하지만 2년 내에 그 성과를 맺기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자체는 또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옛날처럼 그렇게 대규모 택지가 나올 때가 없어요. 네. 이번에도 정부가 한 22만 호, 23만 호 정도의 신규 택지를 지정을 했지만 네. 이제 하반기 지정하겠다고 발표는 했어요. 네. 아직 발표는 하지는 않았었고 그 물량 예비 물량들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는 집이 공공택지에서 한 60% 이상 나왔죠. 근데 지금은 한 40% 나오거든요. 그게 줄어들면은 집이 나올 땅이 없어요. 그렇죠. 결국은 도심에 있는 노후 지역들을 재개발. 재개발 통해서 이렇게 할 부분인데 그렇죠. 언젠가는 우리가 그거에 대한 실타래를 풀어야 되긴 하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네. 이번에 그 많은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들은 저는 앞으로도 없어진다기보다 계속 좀 유지를 해 나가면서 좀 더 워킹할 수 있도록 네.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비 사업의 규제를 풀었지만 잘 되는 곳만 잘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이 원하는 곳만 공급이 되는 거죠. 정말 필요한 곳에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수익성이죠. 좀 더 좋은 곳이 어디냐, 좀 더 남는 곳이 어디냐. 돈이 되는 곳. 그러니까 결국은 규제 완화의 좋은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돈이 모이고 관심이 모이는 데만 집중되는 것에 문제가 생긴 거죠. 저는 원인이라기보다 결국 이게 시장 논리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고르게 이 규제 완화의 효과가 고르게 퍼지도록 할 네. 거냐. 그렇군요.
그런 거에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돈이 되는 곳, 민간은 돈이 되는 곳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정부는 사람들이 집을 필요로 하는 곳에 집을 공급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죠. 근데 네. 이제 이번 정부에서 워낙 이제 또 급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너무 이제 국민들이 선호하는 도심의 이런 식으로 사실 수요가 높은 건 당연히 서울하고 수도권이죠. 그렇죠. 수요가 많다고 계속 공급하면 되나요? 그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이 수요를 좀 더 분산시킬까에 대한 고민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얼마 전에 이제 그 뭐 정권 얘기하면 그렇고요. 네. 뭐 세종시로 대통령실가 청와대로 옮기겠다. 그렇죠. 세종시 집값이 예를 들어 들썩하죠. 그 서울은 오히려 네. 예를 들어서 그 자체가 결국은 너무 쏠린 이 수요를 그래도 뭔가 분산시키고자 한 노력은 중요했었는데 네. 굉장히 수요와 공급을 집중시켜 놓고 하다 보니 결국 그 다른 나머지 지역은 굉장히 차갑죠. 온도가 아직.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른 분배라는 네. 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주택 공급에 대해서 되게 도외시했었던 문재인 정부의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 여파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그때는 뭐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고요. 사실은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는 어떤 시장의 문제다 이게 부동산 문제가 그거라기보다 윤리적인 문제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많이 가지신 분 윤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네. 세금을 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수요 억제적인 거죠. 어떻게 보자면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된 거래 도덕적인 네. 관념에서의 부동산 윤리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네. 올바른 길이라고 하지만. 음. 그러다 보니까 공급 타이밍을 좀 놓쳤죠. 네. 그래서 공급이 뭐가 중요해라고 하는 공급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좀 더 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공급이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통계적 수치로 보면 네. 뭐 인허가나 착공이나 그런 게 많았고 정권 후반부에 뭐 3기 신도시를 지정하고 추가 택지들을 많이 지정을 했거든요. 네. 그랬군요. 근데 그게 착공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자마자 사실 시기는 좋았어요. 이미 앞에 다 택지들이 있잖아요. 착공 안 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정권 탓이라기보다 시기적으로 금리나 인플레나 여러 가지가 이제 공사비, 복합적 원자재. 그쵸. 네. 그런 것들이 닥쳐온 거죠. 근데 사실은 이미 다 이제 해외 석학들이 코로나 시기 이후 얘기는 했거든요. 네. 금리 인상, 인플레 문제들을. 근데 그것에 비해서 이제 270만 호라는 건 굉장히 이제 용감한 정치적인 또 수사였죠. 네. 그러니까 했었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인식들 그야말로 사실 공급은 구조예요. 사람으로 치자면 팔다리, 골격. 수요는 흐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흔들린 거죠, 사실은. 아무리 뒤늦게 택지를 지정해도. 그리고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공급 생태계가 좀 많이 무너진 게 아닌가. 아. 공급의 양보다. 기반이죠, 기반.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취약했는데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세우려고 하니까 네. 경제 상황도 좀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생태계가 무너졌다. 이 네. 주택 공급이 어떤 그 생태계를 가지고 적재적소에 적절한 타임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타이밍 자체가 무너진 거군요. 네, 타이밍 저는 왜냐하면 공급 생태계라는 것은 네. 사실은 공급하는 건설업자도 사실 중요하지만 네. 땅을 개발하는 거에서부터 금융 여러 가지가 또 묶여 있고요. 그렇죠. 사실 대형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오로지 건설을 리드하고 있는 거는 대형 건설업체들이 재건축 단지에 몇 조 원씩의 수주. 사실 그게 건설업의 실적이 되는 건 참 슬픈 결과이기도 해요. 네. 그거 그냥 있는 땅을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죠. 당연히 그렇죠. 그게 너무 비쌌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수주액이 뭐 1조, 2조, 네. 3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지방건설업체, 중소업체, 중견들도 흔들리고 네. 뭐 신동아, 뭐 태영, 뭐 우리 알잖아요. 그런 건설업체들도 영향을 받고 있고 그야말로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채로 계속 이어져 왔다가 네. 금융으로 해결했잖아요. 네, 그렇죠. 돈을 자꾸 이렇게 이게 우리 흔히 레버리지라는 게 굉장히 똑똑한 정책인 것 같지만 빚내서 집 또 사라고. 함정도 많잖아요. 네. 이제 우리 함정에 걸린 거예요. 함정에 걸리다 보니까 안 움직여지는 거죠. 네. 돈이 나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융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늦춰서 한 공급에 금융으로
투입을 하다 보니 네. 그 금융의 문제가 생기니까 생태계가 망가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얼마 전에 교수님이 기고를 한 글을 제가 봤는데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네네. 주택 공급이 많이 이루어졌어도 집값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시기도 많았고 네. 주택 공급을 결국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급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조금 어떤 의미인지 조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공급 중심주의. 네. 야, 공급만 하면 다 돼. 집도 네. 가격도 떨어지고 네. 집도 편하게 살 수 네.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 공급 중심주의라고 하는 주 경제학 쪽에서 말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 공급 회의론자들이에요. 네. 그래 공급해도 나아진 거 없어. 우리가 흔히 강남에 공급을 많이 했어요. 용적률 올려줘서. 그럼 거기 사람이 더 몰려가는 거예요. 집값만 올라가. 집값이 더 오르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개발했더니 수요가 몰려서 더 비싸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급을 해도 가격이 저렴해지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리고요. 물론 공급의 효과는 적지 않아 있겠죠. 네. 예, 뭐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거기에 이제 어떤 수급 논리에 따라서 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비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나와야 되거나 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공급이 다가 아니다. 네. 공급 정책과 병행해야 되는 것은 이제 뭐 서민 중상층에 대한 공공 정책이죠. 주거 안정. 네. 그러니까 공급이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아니다. 시장 기능이 우리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다만 공급은 중요하다. 네.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적절한 주택 공급과 함께 서민들의 주거 네. 안정이 같이 추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 네네네. 거죠. 네. 그래서 뭐 외국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아요. 네. 사실은 이제 주류 쪽에서 말하는 공급 중요하지. 공급 계속 해야 돼. 지금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서 지금 주택 공급의 부족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가 돼 있어요. 네. 지금 뭐 호주도 지금 이제 총리 선거,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집이 부족해졌을까?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글쎄, 집은 한 번 지어지면 100년을 가기 때문에 네. 우리는 매년 집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했대요. 자, 어떻게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네. 얘기를 하듯이. 그래서 보니까 집을 짓으신 분들이 탑 한 5 되는 그 대형만 지었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들이 안 짓기 시작하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거기도 좀 공급 생태계가 골고루 좀 자라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공급 문제가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공급 일변도적인 것으로 갔을 때 정말 중요한 구조적인 주거 문제는 사실 격차, 불평등, 부동산 대물림. 네. 사실 그로 인해서 좀 이 멍드는 사회의 사실은 이 현실이잖아요. 공급만 너무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다른 문제들이 다 거의 묻혀버려요. 그렇군요. 이번 정부가 그랬잖아요. 뭐 공급에 드라이브 거느라고 사실은 우리가 진짜 지진이나 그 산불 났을 때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 체육관에 텐트를 치고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주변에 임대주택이나 이렇게 다 네. 아니면 회사의 그 수소 사택들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이미 그런 안전장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군요. 주거 안전망이 굉장히 허술해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 완화가 됐던 아니면 새로운 제도가 됐건 어떤 처방이나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공급을 계속 해야 되는 이거는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좀 전처럼 네. 시장에 사지 않는 일, 못하는 일, 시장에서 외면받는 일, 네. 소외받는 일. 그거를 가장 먼저 정부가 책임을 져줘야죠. 음. 사실은요, 규제를 완화하지 않아도 네. 재건축은 시장 리듬을 타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오르면 원활하게 돼요. 사실 어떻게 보자면 왜 그렇게 시장에 따라서 정부가 굳이 관여하지 않아도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추길 이유는 없잖아요. 네. 좀 더 우리가 음영이 진 곳이 어딘지를 네. 좀 봐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공약을 좀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렇군요. 이제 보살피는 그게 좀 어떻게 보자면 좀 신뢰라는 거죠. 네. 내 목소리 안 들어 아무도. 나의 아픔을 아무도 나누려고 하지 않아. 네, 네. 얼마나 슬퍼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묻지마 범죄라든지 네. 그 화를 억누르지 못한다거나 사실은 정치가 이런 정책들이나 이렇게 네.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을 때는 굉장한 또 사회적인 갈등이 그렇죠. 나오죠. 그렇죠. 저도 그게 굉장히 불안해요. 네. 적절하게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서민이 됐건 청년들이 됐건 네. 소외받은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그런 임대주택이 됐건 그런 정책도 그거를 챙겼을 때 구멍이 안 생기죠. 그렇죠.
저는. 네. 예, 왜냐면 우리 구멍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그죠? 이렇게 허술한 옷 입었는데 네. 그 구멍인데 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멍이 안 생기게 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한 관심이죠. 네. 예, 그런 사회적 것도 필요하죠. 불평등에 대한 네. 박탈감 이런 네. 거를 치유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급 확대가 중요하지만 네. 공급 확대만이 양이 아니고 그렇군요. 양이 아니고 사회적 목표, 네. 안정한 거, 뭐 여러 가지 접근성 이런 사회적 목표가 없는 그렇군요. 공급은 공연불에 불과하다. 그렇군요. 네. 지나치게 너무 공급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도 함께 보살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지금까지 진미연 명지대 교수님을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진단해 봤습니다.